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 물류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은요. 이 2022년도 5월 28일 날 시행이 되었던 물류 2급에 대한 이론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ERP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이론에 대해서 먼저 40분 동안 시행을 하고 그다음 5분의 쉬는 시간을 두었다가 뒤에 실무가 또 다시 40분 동안 시행이 되죠. 자, 이론과 실무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과목에 대해서 모두 다 여러분들은 과락 없이 잘 풀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자,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론은 유튜브 쪽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실무는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 후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무는 또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일단은 저희가 이론에 대해서 20문항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20문항 중에 4문항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문항당 점수 배점이 5점씩이기 때문에요. 전체로 따지면 20점입니다. 아무래도 물류 2급의 합격선이요. 이 60점을 넘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20점 결코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ERP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보통은 가장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이번 질문은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문제여서 사실 여러분들이 쉽지 않게 문제를 또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첫 번째 시스템 도입에 TF팀, 즉 이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각자 구성이 된 각자의 그 부서들마다의 전문 인력들을 가지고서 이제 팀을 꾸려놓은 걸 가지고 TF팀이라고 하는데요. IT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을 하면 안 된다라고 늘상 이야기합니다. IT 전문가들은 IT만 잘하는 사람이지 이 회사의 인사의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회계 시스템,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IT 전문가들로만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시스템만 구축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IT 전문가들로 구성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구축 방법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죠. 자,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고려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ERP 시스템 같은 경우 실제로 현업에서 도입을 하실 때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그 아주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단순하게 1, 2년 우리 회사 운영을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원활한 시스템을 가지기 위해서 회사는 도입을 합니다. 자, 도입하려는 기업과 유사한 매출 규모를 가진 기업에서 사용하는 패키지를 선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언뜻 보면 맞는 표현 같지만 자, 유사한 기업이 무엇을 어떤 패키지를 선택했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회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가서 나도 해야지 라는 건 좋지 않다. 자, 그 다음 ERP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네요. 자, ERP 파일형 데이터베이스를 채택한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파일형이다 라고 하면 과거의 파일형이었어요. MIS일 때. ERP일 때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원장형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ERP와 과거의 MIS 간의 여러분들 차이점을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즉,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곧바로 상대방도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자,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를 지원한다. 라고 해서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통화,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는 이런 기능적 특징에서의 우수성도 있죠. 자, 파라미터 지정에 의한 프로세스 정의다라고 하면 파라미터는 체크박스, 즉 체크박스에다가 내가 체크를 해서 활성화시키게 되면 그 메뉴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서 해제를 하게 되면 그 메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회사에 필요한 메뉴들만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ERP 프로그램은 자유자재로 내 회사에 맞춰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아웃소싱은 아웃,
바깥에다가 내가 맡기는 걸, 일임하는 걸 가지고서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보통 기업들이 청소 같은 경우를 아웃소싱 업체한테 많이 줍니다. 회사 자체 내 직원을 뽑아놓고서 청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청소 전문 용역 업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청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일정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이죠. 자, 이처럼 회사는 ERP를 도입할 때에도 아웃소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 자체 내에서 ERP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에다가 우리 회사 ERP 좀 구축해줘, ERP 시스템을 운용하게 좀 해줘 라고 이렇게 맡기게 되는 거죠. 자,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전문 인력들이 와서 내 회사에 ERP 시스템을 도입해 주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들이 와서 해주는 거죠. 내가 사람을 뽑아서 구축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의 이력을 보고서 뽑기는 했으나 내가 원하는 상태로 그 사람이 기술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검증된 지식, 인력들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ERP 개발과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네, 왜 그럴까요? 회사에 자체적으로 인력을 두지 않아도 돼요. 나는 만약에 개발자를 한 명 뽑아야 됐다. 그럼 1년에 그 사람한테 주는 연봉만 1억이 넘는다 이거예요.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인력들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외부에서 구매하는데 내가 얼마만 주면 1억만 주면 충분하게 구축까지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즉 나는 개발 인력이든 구축 인력이든 운영과 유지 보수에 대한 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라이트하게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ERP 시스템 구축 후에는 IT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아무래도요, 여러분들 아웃소싱을 받게 되면 그 업체가 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죠. 우리 여러분들 청소 이야기 했었잖아요. 만약에 이 아웃소싱 업체가 청소를 하는데 뭐 오전에 1층을 청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전 시간에 1층을 사용할 때는 청소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는 시간 이렇게 이제 딱 룰을 정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아웃소싱 업체한테 맡겼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 분리가 되거나 편리해지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죠. 어느 정도 서로는 맞물려서 이해관계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자체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력 부족 이런 것들은 이제 아웃소싱 업체는 워낙 전문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다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시스템의 기능적 특징에서 오픈 멀티벤더 지원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ERP 시스템에 대해서는요. 기능적 특징이다. 그 다음에 기술적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능적 특징 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기능적 특징, 기술적 특징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서 그냥 문장만 읽어도 답이 나오거든요. 자, 왜냐면 저희가 ERP에 대해서 처음에 배울 때 이 경영신과 ERP의 가장 기본 강의에서 제가 그 얘기 해드려요. 커스터마이징이다 라는 단어를 이야기해 드리는데 커스터마이징은 주문 제작이에요. 주문 제작. 자, 물론 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내가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회사만의 스페셜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회사에 맞게끔 이 프로그램을 바꿔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주문 제작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회사에 맞춘다고 했을 때 모든 기능들을 다 우리 회사에 맞춰서 다 뜯어 고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같은 경우는 최소화 시켜야지만 우리가 ERP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ERP 도입에 대한 성공적인 구축 요건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주문 제작하는 거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거는 최대화하지 않고 최소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모두 다 맞는 표현이라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든 삼성 거든 LG 거든 아니면 애플 거든 상관없다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 ERP는 어떠한 운영체제에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더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ERP의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윈도우 10이든 XP든 상관없이 ERP라는 건 다 운용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도 사실 알고 있죠. 자, 이렇게 4개의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홈페이지 안에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경영혁신과 ERP 이 4개의 모듈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꼭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부터 이제 물류 2급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요, 이동평균법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평균법, 가중평균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가중평균법은 최근의 데이터에 좀 더 높은 가중 비율을 가지고서 이제 평균치를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동평균법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똑같은 비중을 두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개월 이동평균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4개월이면 1개월에 대해서 0.25%, 0.25, 0.25, 즉 25%씩 비중을 두고서 우리가 데이터를 예측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4개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만약에 5개월 이동평균법이다 라고 한다면 0.2, 0.2, 0.2 이렇게 진행을 했었겠죠. 그래서 모든 개월수에 똑같은 비중을 두고 있더라, 가중치를 똑같이 두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개월인지 5개월인지 데이터를 잘 보아라. 자, 4개월이었으니까요. 가장 최근부터 데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사실은 함정이었어요. 그러면 자, 27 더하기 18 더하기 10 더하기 5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합을 보시면요. 27 더하기 18 더하기 15 이렇게 해서 보니까 60이 나오네요.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몇 개, 평균 구할 줄 아시죠, 여러분들?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했으니까 숫자 4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나누기 4다라고 하시면 15가 나오네요. 아, 자, 이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측을 해봤더니 대략 6월 달에는 15만큼의 수요가 예측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정답이 15가 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 만약에 여러분들 이 문제가 4개월에 대한 이동평균법이 아니라 가중치를 두고서 한번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가장 최근이 40%, 그 다음이 30%, 그 다음이 20%, 그 다음이 10%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2월달 27개에 0.1, 그 다음에 3월달 18개에 20%, 그 다음에 4월달에 10개에 대해서 0.3%, 그 다음 5월달 5개에 대해서 0.4%. 이렇게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고 점점점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가중치를 적게 주면서 우리가 6월에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 자, 하지만 이 문제는 가중치를 둬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다? 그냥 이동평균법이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내용으로 가기 전에 앞서서 여기 보기에도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는요. 이 이동평균법에 대한 수요 예측보다는 지수평활법에 대한 수요 예측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3회차 기출을 풀어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동평균법만 막 열심히 보시는 거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이동평균법에 대한 내용 학습을 하셨다면 가중평균법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를 보셔야 된다? 지수평활법으로 우리가 지수평활 상수를 이용해서 다음 년
연도에 대한 내용을 예측하는 방식, 이걸 반드시 꼭 학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요 예측 방법 중에서 그 성격이 서로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그 다음에 회귀분석법이다 라고 하면 정량적 방법이다 라고 해요. 즉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방식이고요. 자, 델파이법이다 라고 하게 되면 델파이는 이 전문가 집단들에게 DM을 보내고 그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주면은 그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또 DM을 보내서 계속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나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게끔 하는 방식이죠. 이런 의견을 받는 방식들은 우리가 정성적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성적 방법에 해당하는 델파이법에 대해서만 다르다. 자, 이런 정성적 방법은요, 패널 동의법도 있고, 중역 의견법도 있고, 그 다음 뭐 시장조사나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모두 이제 수요 예측 방법에서의 정성적 방법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외상 매출 채권의 회수율이 낮아지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외상 매출 채권이다라는 것은요, 회사가 물건을 매출합니다. 이 물건을 매출을 하는데, 사실 물건을 매출하면 돈으로 받으면 참 좋을 텐데 돈으로 받지 않은 거죠. 자, 이걸 가지고 회계에서는 외상으로 물건을 매출하고서 받아야 될 권리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상 매출금이요.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래처가 시간이 지났을 때 외상값에 대해서 돈을 갚아줘야 되거든요.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금이 이렇게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 약속된 날짜에 돈이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돈의 회수가 잘 되는 거래처들도 있지만 돈의 회수가 잘 되지 않는 거래처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회사의 외상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더라. 그럼 그런 걸 가지고서 돈이 현금화되지 않는다. 이런 걸 다 뭐라고 해요? 회수율이 낮아진다. 회수가 잘 안 되는 걸 회수율이 낮아진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회수가 잘 안 되면, 돈이 잘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자, 당연히 내가 물건을 매출을 했으나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 자, 대손이 발생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대손이 뭐냐면 내가 돈 떼이는 걸 대손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외상으로 매출을 했는데 그 외상값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부도가 났는데 6개월이 경과를 했어요. 정말 돈을 안 갚고 있다는 거죠. 파산을 했어요. 아니면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해진 상황들입니다. 이런 확실해진 상황들이 발생할 염려가 커지더라는 거죠. 아무래도 내가 외상값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랑 내가 외상값으로 100억 원을 가지고 있을 때랑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외상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못 받게 되는 액수도 원래는 10,000원 못 받게 될 걸 1억 원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회수가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내가 돈 뗄 염려가 더 많아진다. 자, 그 다음에 여신한도의 증가를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신한도다라고 하면 외상으로 매출할 수 있는 그 범위액이거든요. 그 범위액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량채권 발생의 원인이 줄어든다?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불량채권 발생에 대한 원인은 되려 증가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불량채권이다라고 하면 회수되지 않는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외상으로 매출했던 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불량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구나. 우리가 외상으로 매출을 많이 하고 회수가 안 될수록 내가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돈들이 많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되려 불량 채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불량 채권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진다. 대금의 회수가 안 되면은 우리가 그만큼 불안해진다. 자, 고객의 수요는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 수요 요인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가격에 대한 결정이다라고 해서 가격은 내부적 요인도 있고요. 외부적 요인들도 있어요.
이 외부적 요인은 고객들이 내 회사 물건을 얼마나 원하는지 그 고객의 수요에 대한 관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 기업들은 지금 현재 어떤지 경쟁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고객의 수요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고객의 수요, 가격의 탄력성이요. 자, 가격의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물건의 가격을 1% 올렸을 때 수요는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이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격의 탄력성이 높다라는 것은 사치품이나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은 사치품 같은 거에 대해서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나 저거 저렇게 비싼 거 안 살래. 나 당장 필요한 물건 아닌데 내가 굳이 그걸 그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필수 품목 같은 거, 내가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들은 어때요? 가격이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저거 꼭 필요한데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고객의 수요 관점에서 만약에 필수 제품들이다라고 한다면 가격을 그냥 올리겠죠. 근데 만약에 필수 제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치품에 해당하는 품목이다라고 한다면 가격을 올리는 거에 그 기업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의 이미지.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제조원가는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닌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물건들을 되게 좋아하더라. 제품의 이미지가 높더라 라고 한다면 그럼 거기에서 고객들은 어때요? 물건에 대한 가치를 충분하게 더 쳐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의 구매 능력이다라고 해서 이제 고객에 대한 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제조원가다라고 하는 건요, 오히려 가격을 결정하는데 내부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 더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에 대한 수요 관점에서 가격 결정하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9번. 비가격 경쟁에 의한 가격 유지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할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도 계속해서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내 회사 물건들에 대한 판매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촉진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가격 유지 정책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유사한 상품을 통과한 과점 시장의 공략, 이런 것들은 없어요. 자, 나머지 내용들을 좀 볼게요. 유리한 지급 조건, 예를 들어서 가격을 다운시키지는 않고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광고를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회사 물건들이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근데 물건을 사러 갔더니 어제도 10,000원이었는데 오늘도 10,000원이네. 그래도 나는 기꺼이 10,000원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광고를 통해서 옛날 제품 이게 아니라 지금도 꾸준하게 사랑받는 제품,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고서도 계속 가격 유지하면서도 경쟁을 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수요에 대응한 신제품 개발력 강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요 대응하는 신제품 개발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 제품이 지금 현재 기존의 제품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10,000원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서 뉴 제품을 만들어서 12,000원, 15,000원, 20,000원짜리로 하는 거죠. 그러면 신제품들은 저가격이니까 당연히 기존 제품 10,000원에 사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A 기업은 당월인 3월에 외상 매출금 회수율을 산출하기 위해서 당월 마감하고 당월 회수하는 여기 일반적 회수율 계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3월에 외상 매출금 회수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할 때 2월에 잔액에다가 그 다음에 3월에 매출했다가 그 다음에 3월에 회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제가 항상 이걸 공식을 외울 때 그냥 단순하게 전월, 당월 이렇게 외우지 않고요. 여기가 3월이면 여기 앞에가 2, 뒤에가 3 이렇게 외워야지 라고 저는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2월달 잔액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2월 말 잔액은 150, 그 다음 3월달 매출액은 850이네요. 자, 그 다음 3월달 회수액이다 라고 해서 3월달 회수액은 30만 원. 3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은 필요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나요? 여기가 1,000이 나오나요? 100이 나오나요? 1,000, 그 다음에
3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몇 퍼센트가 나온다? 3%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였습니다. 자, 계산기를 가지고서 시험장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회수율 계산 방식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최근에 같은 회차의 1급에서도 이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1급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여기에 이미 3%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 앞쪽에 대해서도 왜 150만 원이다 그리고 850이다 알려주죠. 그러면서 3월의 회수액은 얼마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가 1000만 원이니까 3%가 되려면 300만 원이겠구나 이렇게 30만 원이겠구나 라고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뭐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회수율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질문을 줘서 당월의 회수액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걸 좀 더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2급을 취득하시고 1급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1급을 학습하실 때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11번입니다. 공급망 물류 거점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고요. 질문이 지금 직배송 방식도 있고요. 지역 물류센터 운영 방식도 있고요. 통합과 지역 물류센터를 혼합하는 방식도 있고요. 통합 물류센터만 운영하는 방식도 있어요. 자, 직배송은 보통 이렇게 다이렉트로 공장에서 고객에게 가는 방식이었고요. 자, 지역 물류센터 방식은 고객이 있는 곳에 물류센터를 가져다 놓고서 고객에게 다이렉트로 물건이 배송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통합과 지역 물류센터다라고 하면 물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물건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도 있겠지만 고객에게 가까이 장소에 두고서 물건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는 방식도 있겠고 그 다음 통합 물류센터 방식이다라고 하면은 물건에 대해서 여러 공장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로 통합을 한 다음에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들이 있겠죠. 자, 직배송 방식에 대한 1번부터 보기를 볼게요. 지역 물류센터를 소비자 근처에 위치한 분산 물류 거점으로 두는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자, 지역 물류센터를 소비자 근처에 둔다? 이런 방식이죠. 자, 이런 것들은 지역 물류센터 운영 방식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소비자에게 배송 걸리는데 시간이 긴 반면 재고 비용과 고정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통합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통합 지역 물류센터 혼합 운영 방식은 중앙 물류센터와 지역 물류센터를 혼합해서 사용한다. 바로 얘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지역 물류센터랑 그 다음에 통합 물류센터 방식, 중앙 물류센터죠. 이것을 같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그럼 누구냐? 생산자 창고만 보유하고 물류 거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직배송 방식에 대한 설명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답으로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4번은 직배송 방식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는 통합 물류센터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소비자 근처에 위치한 것은 소비자 근처는 지역이라고 해요. 지역 물류센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다음 내용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망 거점의 최적화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비용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공급망 거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공급망 거점 수가 많아지고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봅니다. 라고 했을 때 수송 비용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음에는 그 거점 수에서 이동을 하니까 짧은 거리만 이동을 해도 돼서 수송 비용이 점점점 줄어들었죠. 그런데 거점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보유하게 되는 차량도 많아지니까 되려 나중에 가면 비용이 증가하게 되더라 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재고 비용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거점 수가 없을 때는 안전재고나 이런 것들이 적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거점 수가 많아질수록 재고량도 안전재고량도
비용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비용이 점점점 많아지다가 어느 일정 수준을 가게 되면 비용이 조금 떨어지죠. 왜? 대량 생산을 해서 안전재고를 아니면 대량 구매를 해서 안전재고를 보유하게 되니까 안전재고도 많이 보유하게 되면 그만큼 구매하게 되는 비용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냐면 거점수를 우리가 늘리게 되면 이 거점수에 들어가게 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변동 투자 비용이다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이런 비용들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거점수가 늘어나면. 자, 고정 투자 비용도 마찬가지. 그 물류 창고를 지을 거다라고 한다면 물류 거점, 물류 창고를 짓게 되면 그 창고를 지을 때 관련된 비용들,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품질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은 없더라. 변동 투자 비용이나 이런 내용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에서도 변동비, 고정비 있듯이 이런 공급에 대한 거점에, 공급만 거점에 대한 비용 지표를 얘기할 때 변동 비용 쪽과 그 다음 고정 투자 비용 쪽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품질 유지 비용이라니까 틀렸죠. 자, 13번입니다. 재고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 자, 계절적인 수요가 갑자기 급등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격이 갑자기 뛸 것 같아요. 만약에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되면 우리 회사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재료나 아니면 생산품을 비축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축재고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셨을 때 약간 생선이나 냉동 생선이나 이런 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축재고다 뭐 이런 얘기하고 뉴스에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갑자기 양파의 가격이 뭐 가뭄으로 인해서 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물량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높으니까 그러면 가격이 갑자기 확 뛰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자 물가를 좀 잡으셔야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정부에 있는 그 물류 창고에다가 양파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보관해 뒀다가 갑작스럽게 가격이 뛴다라고 하면은 이 정부의 비축 재고에 대해서 물량을 풀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이런 내용들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순환 재고다라고 할 때 제가 순환 재고는 이 건전지 4개 세트짜리 얘기해요. 근데 나의 장난감에는 건전지가 3개만 들어간다. 그럼 다음 구매까지 남아있는 하나의 그 건전지 이런 거 이제 순환 재고라고 하고 안전 재고는 회사가 혹시나 하는 이 위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수요가 생기거나 주문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것을 다 할당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재고, 안전 재고. 파이프라인 재고는 그 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동 중인 재고죠. 자, 14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정 주문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발 주점을 물어봤는데요. 뭐 우리가 경제적 주문 모형으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이런 재발 주점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조달 기간 2일. 자, 즉 내가 주문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이틀 걸려요. 하루에 몇 개씩 사용이 되면 2개씩 사용을 해요. 그럼 주문하고서 도착할 때까지 이틀 걸리니까 하루에 2개씩 4개는 있어야 된다. 자, 거기에다가 안전재고 반드시 2개는 갖추고 있으래요. 그러니까 회사는 몇 개의 지점이 되면 6개의 재고가 딱 남는 지점이 되면 주문 전화 빨리 돌리는 거죠. 혹은 인터넷 주문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6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재발 주점 계산해 봤고요. 15번 갑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first in, first out 해서 처음 들어온 재고가 처음 나가는 방식이에요. 자, 기말 재고 자산은 나중에 매입된 원가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그 다음 300원짜리, 그 다음 500원짜리, 700원짜리가 있는 상태에 여기에서 100원짜리랑 300원짜리가 팔렸다라고 하면은 기말은 나중에 매입한 500원, 700원짜리가 적용이 되죠. 자, 먼저 매입한 재고자산을 먼저 매출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요. 매입 가격의 상승기에는 매출이익이 상대적으로 작게 계산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 얘기했어요. 매입 가격의 상승,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에요. 물가 상승할 때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순서요 라고 했을 때 이익이 많이 나는 순서는 내 머릿속에 플러스 가나다라 순서대로 선, 이, 총, 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는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방식은 선입선출법 방식입니다. 자, 매출원가는 먼저 매입된 재고 원가에 순차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라고 해서 가장 먼저 매입했던 아이들이 물건의 매출 원가로 기록이 됩니다. 자, 이런 선입선출법 방식에 대해서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방식 여러분들 물가 상승 시점에서 순서대로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운송 경로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고객처별 물류 거점 운영으로 고객 대응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네요. 자, 고객처별 물류 거점 운영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고객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는 거, 여러분들 집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배송지다라고 해서 배송을 받아보는 것이죠. 문 앞에 이렇게 물건을 가져다 주는 거, 이런 걸 배송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본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운송과 수송에 대한 개념은 좀 장거리에 대해서 운송과 수송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배송이다라고 하면은 배송은 단기 거리에 대해서 배송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객에 가까이 있는 걸 우리는 배송 거점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객처별 물류 거점 운영이다. 고객 대응에 신속하게, 고객에게 신속하게 대응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배송 거점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17번. 계정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계정 가격이다 라고 해서 새롭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요. 자, 그 자동차 업계에서 뭐 신규 모델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아니면 뭐 기존에 대한 것과 달리 새로운 연도에 가격이 나오게 되면 물건이 나오게 되면 이러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가격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가격 그 자체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판매자가 그 당시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방식. 자, 그 다음에 판매자 다수가 서로 협의하에 결정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건 뭘까요? 계정 가격이 아니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정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업계의 특수나 지역성 등으로 일정 범위 내에 가격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모두 계정 가격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었다. 협의하에 결정한다. 협정 가격에 대한 설명이었다.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구매 가격의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지각 가치 기준 방식이다. 구매 가격 예측 방식, 손익분기점 방식, 입찰 경쟁 방식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지각 가치, 구매 가격 예측, 그다음 손익분기점, 입찰 경쟁 방식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가격에 대한 결정 방식이 나왔는데요. 자, 지각 가치 기준 방식이라는 건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아, 이거 써보니까 되게 좋아. 그래서 10,000원일 때 내가 기꺼이 10,000원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가 느끼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관점에 따라 가격이 결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자, 구매 가격 예측 방식이다 라고 했을 때 소비자가 이걸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 구매 능력을 고려해서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역시나 구매자들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구매할 때가 많더라. 그럼 내가 사실 가격에 대해서 뭐 5,000원짜리지만 내가 이걸 8,000원으로 붙여놔도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8,000원에 기꺼이 지불할 것이다 라고 하면 내가 그 물건을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8,000원으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죠. 소비자의 구매 의도나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 능력, 충분하게 8,000원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소비하러 오는지 이런 거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방식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팔아야 달성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매출 가격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출원가에 적정한 이익이 가능한 가산이익률을 곱해서 결정한다. 가산이익률 방식이라고 따로 했는데 앞에 설명이 손익분기점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손익분기점은 회사가 손실도 이익도 보지 않는 그 지점 안에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입찰 경쟁 방식은요. 거래처의 공급자 선정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 경쟁에서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가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야, 저쪽 회사도 입찰에 참가할 건데 저쪽 회사가 1,300만 원 쓸 거래. 아, 그래? 그럼 나는 1,295만 원 써야지. 그래, 쟤보다 내가 가격이 적으니까 당연히 나랑 거래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전략적으로 가격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총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총 원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총 원가는 비용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접 원가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직접 원가 같은 경우는 물건의 제조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리고 직접 경비 요소를 합친 게 직접 원가. 그리고 물건의 제조 원가입니다 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계산한 직접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건의 제조 원가요.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가 더해져서 제조 원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제조 원가에다가 뭐를 더하시게 되고요. 판매 관리비가 더해지게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물건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될 때 우리 회사가 최소한도로 가지게 되는 총 원가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우리 회사는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게 되면 이익이 붙은 만큼은 여기까지는 물건의 비용이었는데 원가였는데 이익을 붙게 되면은 매출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원가를 물어보는 상태에서는 비용을 물어보는 거였더라. 자, 본사 집중 구매가 유리한 품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본사에서 한꺼번에 구매해 주는 거랑 그 다음에 지역에서 분산해서 구매하는 거랑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될 텐데요. 지역에서 분산해서 구매하는 것은 약간 긴급성을 가진 물건들,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분산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지역성이 짙은 물건들은 지역에서 직접 구매해서 쓰세요라고 하죠. 자, 회사 입장에서는요,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아주 비싸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된 물건들이거나 이런 물건들, 그리고 대량 구매를 하게 될 때 좀 더 가격 조건에서 유리하게 선점하기 위해서는 본사에서 대량으로 집중해서 구매를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성 있는 품목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본사 집중 구매가 아닌 지역 구매로 하셔야 된다. 지역 분산 구매로 하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얘기할 때 본강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제주도의 스타벅스에 갔더니 거기에 감귤 커피가 있더라. 그럼 감귤에 대해서는 굳이 서울 본사에서 구매를 해서 제주도에 내려다 주는 것보다 차라리 제주도 그 지점 근처에서 감귤을 사다가 생산하는 게 더 효율적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20번 문항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무 강의도 꼭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